그날 시장에서 마주친 눈빛. 가을바람이 시장 골목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마른 고추가 바람에 흔들리고 생선 비린내와 구운 오징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무심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사람들 틈을 지나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그의 제사도 끝났으니 조금은 잊을 때도 됐지. 하지만 제 마음은 늘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5해 전 내 아들 태수가 세상을 떠난 날.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김치 재료를 고르려 고개를 든 순간 제 눈앞에 한 꼬마가 서 있었어요. 빨간 점퍼에 까만 눈동자가 선명하게 빛나던 아이. 그 눈빛이 너무도 익숙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저 아이, 왜 저렇게 닮았지? 손에 들고 있던 대파 한 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아이 곁으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 숨이 멎을 듯 했어요. 서윤아? 그녀가 돌아봤어요. 놀란 듯, 당황한 듯. 저는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던 며느리, 내 아들을 두고 사라졌던 그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 무너진 시간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너 어떡해. 유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그 눈빛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듯 했어요. 그리고 곧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아이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애가 내 아들이니?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눈을 피했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잠시 제 눈을 마주쳤고 그 안에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태수의 눈빛, 내 아들의 그 눈. 그 순간 제 무릎이 힘없이 꺾였어요.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채 장바구니를 놓친 손이 허공을 휘젓습니다. 태수야.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유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떨어진 대파와 고추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끌고 시장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5년 도망친 줄 알았던 며느리와 낯선 손자에게서 다시 살아있는 아들의 흔적을 본 날이었습니다. 낯선 이름, 숨겨진 관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밤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한숨도 못 잤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시장 근처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던 그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분명 유나이야, 틀림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도망쳤다던 그 애가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와 있었다니. 도대체 왜 나를 피해 숨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인지.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저는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물어야 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고, 왜 내 아들 이름이 없냐고. 문을 열고 나서자 마당 끝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엔 어제 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어머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오랜만이던지요.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니? 말은 차갑게 나왔지만 속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 아이가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얘 이름이 뭐니? 준호예요. 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태수였죠. 그런데 아이의 성이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준호 누구 성이니?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오래 걸렸어요. 그냥 제 이름으로 했어요. 뭐라고? 태수 씨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녀의 말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뇌사 상태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떠났잖아. 왜 말도 없이 사라졌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땐 어머니가 절 내쫓으셨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으려 했던 그날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우리 집이 감당 못해. 내가 나가. 분노에 찬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태수 씨의 아들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람 한 줄기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이름으로 올리지 않았니? 왜 숨겼니? 그 아이한텐 죄 없는 인생을 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태수의 눈, 태수의 미소, 숨길 수 없는 피의 흔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녀의 말끝에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어요. 5년의 진실.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남기고 간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태수 씨는 그때 이미 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나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5해 전 겨울의 병원 냄새와 하얀 복도의 적막. 태수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날, 유나는 병실 복도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두 눈은 울어서 붓기까지 했죠. 그녀의 손엔 남편의 반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수 씨가 아직 숨을 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의사의 말만 남아 있었죠. 뇌사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실에 찾아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요. 우리 준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은 뒤틀렸습니다. 무슨 준호야? 그 아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아이가 내 손자였다는 걸. 며칠 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은 무겁게 말했죠. 보험금 처리를 해야 한다. 이대로 두면 우리도 망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유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숨 쉬잖아요. 그녀의 절규가 병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병실 앞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수의 사망 처리 동의서. 내 손이 떨렸지만 누군가가 대신 펜을 눌러줬습니다. 그 후로 유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유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어머니가 절 내쫓으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죠. 나는 두려웠어요. 보험금이 사라질까봐,
남은 재산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유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병원 창문 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아래에서 한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안고 서 있었죠. 유나였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떠났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야, 내가 알면 절 용서하겠니?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빈 방에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벽에 걸린 태수의 사진이 조용히 웃고 있는 듯 했어요. 가짜 화목의 집.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얼굴들이 하나같이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이게 행복한 얼굴이었을까? 식탁 위엔 반쯤 비워진 술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펴져 있었습니다. 태수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을 맞잡은 유나의 모습.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전부 진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덮었어요. 남편은 아직 그날의 일을 모른 척했죠. 보험금으로 지은 이 집, 그 돈으로 세운 가게. 겉으론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그 아래엔 썩은 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만 좀 생각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남편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난 일이라니요. 당신은 그날 기억 안 나요? 그 애가 무릎 꿇고 빌던 거.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했다면 빚더미에 앉았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우린 돈을 택했고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렇게 평생을 괴로워하고 있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집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고 달빛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와 앨범을 비췄어요. 사진 속 젊은 태수의 눈빛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태수야, 내가 떠난 자리에 내가 남아 이걸 지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수척한 얼굴로.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하얀 봉투 한 장. 어머니, 이건 태수 씨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에요. 봉투 속엔 오래된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기록이니? 의료 영상이에요. 태수 씨가 숨쉬던 마지막 날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 속엔 산소호흡기를 단 태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유나 사랑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유나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나는 그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이 집도 이 돈도 다 그 애의 숨으로 세운 거였구나. 말을 잇지 못한 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을 채운 조명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속에서 웃고 있던 가족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맞잡은 손.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잔뜩 스며든 흙길 위로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죠. 나는 검은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앞에는 태수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묘역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어요. 유나, 그리고 작은 손을 꼭 잡은 준호. 어머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옆에 선 아이가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어요. 눈가가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태수야. 나는 묘비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떠난 뒤로 많이 헤맸다. 미움도 후회도 욕심도 다 남았지. 이제는 놓아주려 한다. 유나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미안하다. 너를 죄인으로 만들었지.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준호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 위로 포개졌죠. 세 사람의 손이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역을 감싸던 안개가 천천히 흩어지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태수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위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수야, 이제 됐다. 너의 가족이 다시 만났단다. 유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물었어요. 아빠도 우리랑 같이 있는 거죠? 그럼 늘 우리 옆에 있단다. 나는 그 말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마치 누군가가 미소 짓는 듯한 빛이 흘렀어요. 그날 나는 오래된 죄를 내려놓았습니다. 돈으로 세운 집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이제야 진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어요. 내 안에서 무너졌던 모든 벽이 천천히 무너지고 새로운 숨결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묘역을 떠나며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말자. 그렇게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포개며 길게 느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봉인된 계좌의 비밀.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희미한 햇살이 부엌 식탁 위로 스며들었어요. 그 위엔 윤정이 어머니의 약봉지와 손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했죠. 준호야, 할머니 깨우지 말고 밥 먹어. 응, 엄마. 아이의 목소리엔 여전히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이 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가끔 태수 씨의 이야기를 꺼내며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태수 씨 유가족분 되시죠? 낯선 남성의 정중한 목소리. 네, 맞습니다만. 저는 행복은행 상속관리팀의 박상현입니다. 박태수 명의의 미개봉 계좌가 하나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순간 멈췄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미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가족이 직접 오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계좌라니 이미 모든 걸 마무리했다고 믿었는데 윤정이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제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유나야? 태수 씨 이름으로 된 계좌가 남았대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후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지저만 직원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죠. 개인 인증 후에만 열람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류에 사인하는 동안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금고에서 나온 봉투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하얀 종이 봉투 겉면에는 태수 씨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진실을 아는 자에게. 숨이 막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나에게 전해주세요. 이건 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돈입니다. 통장을 열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송금 내역이 몇 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수취인 윤정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죠? 직원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5년 전 병원비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스쳤습니다. 태수 씨가 병원에 누워있던 그날 윤정이 어머니가 서류에 도장 찍던 장면. 보험금 처리해야 해. 우리도 살아야지. 그 말이 귀에 다시 들려왔어요. 은행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는 동안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 돈을 왜 어머니가 받으셨을까? 태수 씨는 알고 있었던 걸까? 집에 도착하자 윤정이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은행 다녀왔니? 네. 제 손에 든 봉투를 본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뭐니? 태수 씨 명의 계좌예요. 그 안에 어머니 이름이 있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끝으로 의자 등받이를 붙잡은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엔 놀라움보단 오래 감춰온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이건 대체 뭐예요, 어머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말해야 할 때가 됐구나. 그녀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오래 숨겨졌던 비밀이 다시 문을 열고 나오는 듯 했죠.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진실을 향한 열쇠라는 걸. 용서와 죄의 대가. 밤이 깊었습니다. 윤정이 어머니의 방 불빛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봉투와 통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죠.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오래된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돈 태수 씨가 남긴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어머니 이름으로 출금된 게 있어요? 윤정이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살기 위해 그랬다. 살기 위해서요? 너무 무서웠거든. 아들이 떠났는데 남은 건 빚과 장례비뿐이었어. 그 돈이 아니면 우린 다 무너질 것 같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허공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그걸 쓰셨군요. 그래. 그리고 후회했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수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 거야. 그 애는 마지막까지 나를 탓하지 않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녀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들렸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다. 윤정이 어머니는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봉투를 건네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집, 이 땅, 통장에 있는 모든 돈, 다 준호 앞으로 남겨둘 거야.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 그래야 나도 조금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야, 나를 미워해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으면 평생 죄인이야.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이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수의 묘 옆 그의 이름 아래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비문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소유보다 용서를 택했다. 묘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는 내 옆에 서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하늘에서 아빠랑 같이 계시겠죠? 그럼 두 분 다 우리를 지켜보시겠지. 준호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눈물처럼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부드러웠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모두 자유로워지자. 윤정이 어머니의 유언처럼 그녀는 결국 용서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용서가 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마지막 빛이 되어 스며들었죠.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의 명의의 계좌가 준호군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통장 속엔 태수 씨가 남겼던 그 돈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비밀도 숨길 것도 없었죠.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았어요. 비록 상처투성이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유언장 개봉식 20회가 흘렀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나는 소유보다 용서를 택했다. 그 글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릴 땐 이해하지 못했죠. 왜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울었는지, 왜 아무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비밀을 감추려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덮으려는 마지막 방패였다는 걸요. 그날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윤정애님의 유언장 효력이 오늘 발효됩니다. 상속인 분께서 입회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들은 게 20년 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유나도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준호야. 그분의 마지막 말을 들어야지. 법원 건물은 낡았지만 정숙했습니다. 좁은 회의실 안엔 낯선 서류 냄새가 가득했어요. 변호사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박윤정애님의 유언에 따라 남은 재산과 자산은 전부 박준호 군에게 상속됩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가 종이를 읽었습니다. 이 돈과 집은 나의 손자가 진실을 알 때까지 잠들어 있어야 한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진실이라뇨?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사망 당시 박태수 씨의 교통사고 기록에 대해 당시 병원 측이 재심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재심이요? 네. 20년 전에 발행된 사망 확인서 일부가 위조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순간 어머니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사망 확인 서명자가 당시 의료진이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로 추정됩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자의 등받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할아버지?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대답 대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래엔 낯익은 필체가 있었습니다. 박기현, 아버지의 아버지, 나에게는 기억조차 희미한 존재. 그가 사망 서류에 서명했다는 말은 곧 아버지의 죽음이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서류가 손에서 흩날릴 뻔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만하자,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 다 감당하기 힘든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에 적힌 말이 계속 머릿속을 울렸거든요. 진실을 아는 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리라. 집에 돌아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 입원 기록, 그리고 맨 아래에 찍힌 도장 하나. 사망 확인 가족 동의자 박기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 이제야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할머니의 묘비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밑에는 손으로 쓴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진실은 세대를 따라 흘러간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진실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건가요? 방 안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조작된 사고 기록.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법원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망 확인서가 위조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모든 기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사 퇴근 후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가 발생했던 그 병원, 이제는 이름도 바뀌고 건물 외벽도 새로 칠해졌더군요. 그러나 안쪽 공기만큼은 여전히 차갑고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환자 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폐기됐을 텐데요. 보존 기간이 지난 자료라도 혹시 복사본이 있을지 확인해 주세요. 사망 확인서 위조 의혹이 있어서요. 위조라는 단어에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더니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남은 건 이것뿐입니다. 낡은 종이와 묵은 먼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류 속에는 사고 경위, 수술 일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사망 확인서. 나는 손끝으로 이름을 따라 읽었습니다. 의사 이름 밑에 또 하나의 서명란이 있었죠. 가족 동의자 박기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사고 난 다음 날이 아니라 사흘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단 말인가.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태수 씨 가족분이신가요? 고개를 들자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 그때 이 병동에서 근무했어요. 그녀는 낡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건 아니었어요. 심장이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죠. 그럼 왜 사망 처리를?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뒤 낮게 속삭였습니다. 병원장이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박기현 씨가 이미 서명했다. 고요.
그 말에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왜?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손에 쥐고 있던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제가 몰래 써둔 일지예요. 이제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8일 밤, 가족 대표 박기현 씨가 병실 앞에서 서명. 보호자 부인은 울며 항의했으나 남편이 강제로 서류를 제출함. 글씨가 흐릿했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잊혀진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치며 소리치던 기억. 우리 집 망치고 싶어? 서명해.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서며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인가. 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죠. 진실은 언제나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 할머니의 유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불 꺼진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탁 위엔 내가 가져온 서류가 놓여 있었죠. 병원에 다녀왔구나.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서명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왜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내 할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쫓겨났거든. 태수 씨가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끝내버렸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난 그때부터 하루도 편히 못 살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 아버지의 사고, 그리고 조작된 서류.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살아있었어. 방안 공기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우리의 숨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엔 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게 말을 거는 듯 했죠. 진실은 내가 밝힐 것이다, 준호야.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확인하기로. 숨겨진 상속. 이틀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하늘은 낮에도 어둡고 집안엔 눅눅한 공기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떠돌았죠. 책상 위엔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와 간호사가 준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마다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읽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서명을 위조한 이유. 그게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며칠 뒤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준호 씨, 박기현님 명의의 유산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요? 네, 오래전부터 봉인된 계좌가 있습니다. 그 안엔 상속자가 준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니.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약속된 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서류철을 넘기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계좌는 사망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개봉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현님의 유언장에 따라 손자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나의 잘못을 덮기 위한 값이었다. 태수를 살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날 서명한 내 손은 아직도 떨린다. 그러나 이 돈이 진실을 대신 말해줄 것이다. 나는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손편지 끝에는 낯익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박기현. 할아버지가 스스로 인정했어.
나는 숨을 내쉬며 통장을 펼쳤습니다. 수억 원대의 잔고, 그리고 송금 기록에 적힌 단 한 줄, 수취인 병원장 개인 계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뇌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망 판정 관련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폭풍 같았어요. 그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조작의 대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 유나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묻어 있었죠. 준호야, 어디 다녀왔니? 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돈이에요. 아버지의 사고랑 관련이 있어요. 유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결국 인정했구나. 이걸 어쩌죠, 어머니. 이 돈 가져도 될까요?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죄의 흔적이야. 우리 손에 들어오면 또 누군가 상처받겠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돈의 목적이 진실을 말하는 거라면 그 진실을 세상에 남겨야지.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위엔 빗방울이 남아 있었고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결국 죄를 인정하셨어요. 그 돈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은 값이었다니.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위에 얹어둔 편지 한 장이 휘날리며 풀잎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람 사이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진실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에게 남는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묘비에 손을 얹으며 눈을 감았죠.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정리하는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통장을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진실의 기록이다. 절대 돈으로 쓰지 말 것. 아버지의 영상.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봉인한 통장이 놓여 있었지만 그 종이 속에 담긴 진실이 내 삶을 흔들고 있었죠.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편지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와 뇌사 판정서가 떠올랐죠.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 나는 그의 마지막 눈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우연처럼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병원 기록 관리부.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 보존실 박태수 환자 관련 추가 자료 발견.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보존실은 오래된 서류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죠. 이건 당시 의료 영상 기록이에요. 시스템 이전 때 누락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엔 박태수 기록 영상이라 적힌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열람은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자 화면이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처음엔 의료기계의 삐소리와 희미한 조명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산소호흡기를 단한 남자. 아버지였습니다. 숨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화면 밖에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순간 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가까이 대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자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윤아준호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숨을 고르며 손으로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끝까지 따뜻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엔 의료진이 호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짧은 정적 후 화면 한쪽 구석에 익숙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얼굴은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할아버지 박기현. 그는 병상 곁으로 다가와 의료진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서류 봉투. 그리고 입모양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걸로 끝내주세요. 영상은 그 순간 멈췄습니다. 화면이 꺼졌지만 내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버지는 살아있었고 할아버지는 그 생명을 돈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남긴 돈이 지금 내 손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본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태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억했네요. 눈물은 말보다 깊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걸 세상에 알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지. 용서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니.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에서 분노와 사랑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화면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실을 봤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바람결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실은 폭로보다 기억 속에서 오래 산단다. 나는 그 말이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USB를 다시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그건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기록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용서. 새벽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여명이 비치고 새들이 낮게 울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할아버지의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기록, 두 세대의 죄, 그리고 나 그 모든 걸 마주한 마지막 사람. 아버지는 사랑으로 죽었고 할아버지는 죄로 죽었네. 나지막이 내뱉은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은 걸까? 용서는 과연 죄를 지운다는 말일까? 아니면 그저 덮는 것일까?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햇살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USB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은 세상에 알리지 않겠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 유나와 함께 할머니와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봄 햇살이 언덕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죠. 풀잎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묘비 위의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이제 다 알게 됐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 그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였어요. 유나 어머니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수 씨,
기현 어르신 이제 편히 쉬세요. 이 아이가 모든 걸 바로잡았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USB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두 사람의 묘비를 스치고 햇살 사이로 작은 먼지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영혼이 함께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준호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새로 살아야죠. 진실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오라. 우린 너무 오래 죄 속에 살았으니까. 며칠 후 나는 카페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해가 뜨는 집 더 모닝하우스. 어머니가 그걸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무슨 뜻이야?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아침은 온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용서로 끝내야 할 때예요.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영상을 한 번 더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가 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준호야, 진실은 언젠가 너에게 갈 거다. 그때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랑으로 기억할게요.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마침내 마음이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을 찍는 남자.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카페 해가 뜨는 집의 문을 여는 일은 이제 내 일상이 되었죠. 커피 향, 그라인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잔잔한 미소.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한 장의 영상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 그날 이후 3년이 흘렀지만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이란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요. 이번엔 어떤 작품을 찍을 거야? 어머니가 커피를 내리며 물으셨습니다. 다큐멘터리요. 제목은 진실의 흔적. 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꺼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어?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겁나지 않아요. 진실을 숨기는 건 죄지만 기록하는 건 용서라고 생각해요. 며칠 뒤 나는 촬영 장비를 들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숨을 거둔 그곳. 이제는 리모델링되어 밝은 회색 건물이 되어 있었죠. 이곳이 그렇게 달라졌나? 렌즈를 통해 본 병원은 깨끗하고 세련됐지만 내 눈엔 여전히 그날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오래된 건물 속에서도 살아있다. 벽을 칠하고 이름을 바꿔도 사람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촬영을 끝내고 나오는 길, 한 여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서늘한 눈빛이었죠. 혹시 박준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혜성재단 법무팀의 이도연입니다. 지금 촬영하신 장소, 우리 병원 소유입니다. 허가 없이 촬영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공장소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내용이 민감합니다. 만약 우리 병원을 특정하거나 과거 사건을 언급하신다면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어요. 그녀는 명함을 내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감독님. 어떤 진실은 세상에 나오면 모두를 다치게 하니까요. 그 말이 내 귓가를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편집실에 앉아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병원 복도, 빛바랜 벽, 그리고 나의 독백. 렌즈 속에서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찍는다는 건 다시 그날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니까요. 문득 모니터 한쪽에 새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언론. 제목은 단 한 줄. 그 기록, 세상에 내놓지 마라. 나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있었다. 그날의 영상은 당신 아버지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본 건 편집된 진실이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면이 흐려지고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집된 진실? 내가 믿고 있던 영상, 아버지의 마지막 말마저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작된 걸까?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렌즈를 나에게 향하게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혼란스럽다. 내가 본 게 진실인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찍을 것이다.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순간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렌즈 속 나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겨진 필름. 며칠이 지나도 그 메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영상은 당신 아버지의 것이 아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내가 쌓아 올린 모든 믿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결국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촬영 장비가 아닌 기록 열람 허가서를 들고서요. 박태수 환자의 기록 영상,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얼굴로 나를 보았습니다. 그건 이미 이전 시스템으로 이관된 자료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관이라면 백업본이 있을 겁니다. USB에 저장된 영상은 편집본이에요. 원본이 따로 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하 보관실로 내려가더니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발견됐지만 열람 권한이 없어서 보관 중이었습니다. 상자엔 박태수 기록자료 어비 공개라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USB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컴퓨터에 그 영상을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뜬 첫 화면엔 내시경실 보조 카메라 12월 29일 오후 7시 46분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죠. 날짜가 내가 알고 있던 영상보다 하루 늦었습니다. 그날이 아니야.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익숙한 장면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의 병상, 산소호흡기, 희미한 불빛. 그러나 이번엔 그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하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인. 그녀는 의료진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오늘 중에 마무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 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나를 찾아왔던 여자, 이도연. 이게 뭐야, 도연 씨가 거기 있었다고? 나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목소리, 얼굴, 표정, 모두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재단 이사장의 딸, 그리고 그날 조작에 개입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차분히 내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씨, 그 영상을 봤군요. 왜 그랬어요? 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거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날 우리 아버지가 병원장을 불러서 직접 지시했어요.
박태수 씨는 회복 불가하니 조속히 정리하라. 나는 단지 전달자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영상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그게 제 벌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창가의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왜 당신이 나를 말렸는지 알겠어요. 준호 씨, 당신은 그 진실이 세상에 나오면 당신 아버지의 이름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찍는 그 카메라가 내가 못한 일을 대신 해주길 바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렌즈 앞에 앉은 내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파괴하지만 거짓은 사람을 죽인다. 나는 이제 거짓을 찍지 않겠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편집 화면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숨겨진 필름 진짜 마지막 기록. 이제 진실은 내 손에 있었습니다. 진실의 거래. 밤새 편집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위에는 멈춰선 영상 한 장면.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선 이도연의 모습. 나는 수십 번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 침묵했을까? 그 이유를 묻기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준호 씨죠? 저는 혜성재단 홍보실의 정우진 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그 영상, 재단 명예와 관련이 있으니 공개를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실을 보류하라는 건가요? 진실이란 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내놓으시면 당신 어머니와 가족이 다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드릴 수도 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히 숫자를 내뱉었습니다. 3억?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순간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3억이라니.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내 삶이 바뀔 수도 있는 돈. 하지만 그건 동시에 진실의 값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 아버지가 돌아올까요? 내가 묻자 그는 웃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산 사람은 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자 방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숫자들이 떠돌았습니다. 3억 원. 그 돈은 내 카메라보다 내 신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돈을 제안했어요. 영상을 없애달래요. 유나 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진실은 늘 돈 앞에서 흔들리거든.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야, 넌 내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이걸 시작했잖아. 그런데 그 돈은 아버지를 한 번 더 죽이는 일이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팔지 마.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재단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편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제안했죠? 그래요.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 그 돈 받지 마세요. 그건 거래가 아니라 덫이에요. 영상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도 사라질 겁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세상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엔 어떤 후회와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렌즈를 나에게 향하게 하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게 진실의 가격이 제시됐다. 하지만 나는 팔지 않겠다. 진실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니까.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나는 영상을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EP3 진실의 거래. MOV. 그 순간 모니터 한쪽에서 메시지가 떴습니다. 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뭐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편집 중이던 영상 일부가 온라인으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 날 SNS와 뉴스 기사에 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태수 씨 사망 사건, 병원 조작 정황 드러나. 혜성재단, 과거 의료비리 의혹 재점화. 세상은 내 의도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거래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스스로 흘러나온다는 걸. 세상의 심판. 그날 이후 내 이름은 하루아침에 세상에 퍼졌습니다. 뉴스마다 내 얼굴이 떠 있었고 댓글창엔 익명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돈 노린 거 아니야? 가족 이야기로 관심 끌려는 거겠지. 진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 문장들 속에서 점점 내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어머니 유나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유리창엔 임시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준호야, 이젠 좀 쉬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 밑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요. 아버지를 지키려다가 이제는 어머니까지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망친 게 아니라 세상이 아직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야. 그 말이 위로 같았지만 나는 그마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기자회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단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이었죠. 기자석에 앉은 사람들 앞 도연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결심이 선 눈빛이었죠. 저는 혜성재단의 전 이사장 이병준의 딸 이도연입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박태수 씨 사망 사건에 우리 재단이 개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서류를 제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로 세상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박준호 씨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단지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나는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흐른 눈물, 그건 고백이자 속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재단은 기자회견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이도연 씨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사실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명예훼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나는 법원 앞에서 마주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편집되지 않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세상의 심판대에 오른다 해도 그건 거짓보다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며칠 뒤 도연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준호 씨, 이제 후회 안 해요. 왜요? 당신 덕분에
나도 처음으로 자유로워졌거든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린 진실을 숨기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말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렌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진실을 재단하려 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언젠가 이 기록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라고. 그리고 녹화를 멈췄습니다. 렌즈불이 꺼지자 방 안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진실의 마지막 컷. 법정 안은 고요했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피고 박준호, 귀하는 혜성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엔 호기심과 비난, 그리고 작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조작이 아닌 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찍힌 장면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도연 씨, 그 발언이 사실입니까? 네. 진실을 묻어둔 대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고 결국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 박준호는 무죄. 진실의 기록은 허위가 아닌 공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한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습니다. 억눌러왔던 숨, 멈춰있던 시간, 모두가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며칠 뒤 모든 소송이 끝난 후 나는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바다, 회색빛 하늘 아래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모래 위에 삼각대를 세우고 렌즈를 바다 쪽으로 돌렸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록이다. 진실은 결국 세상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쉬게 하자. 그때 어머니 유나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다 끝났니? 네, 이젠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 씨도 지금쯤 웃고 있을 거야. 나는 USB 하나를 꺼내 모래 위에 묻었습니다. 그 위에 돌 하나를 올려놓으며 속삭였죠. 이건 진실의 무덤이 아니라 기억의 시작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덮고 카메라의 빨간 불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화면 속 마지막 장면, 바다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렌즈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자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진실은 기록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될 때 완성된다. 아버지의 하드디스크. 봄이 막 시작된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엔 미세한 꽃가루 냄새가 섞여 있었죠. 나는 오래된 카페 해가 뜨는 집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할머니 유나의 손을 떠나 내가 관리하고 있었죠. 박하민, 27. 나는 영상 편집을 업으로 삼는 작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였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실보다 조회수를 믿었고 감동보다 트렌드를 택했죠. 나는 그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 영상을 찍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갈색 상자,
테이프 위엔 낯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진실의 마지막 컷 원본 보관용.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준호. 내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먼지 속에서 검은 외장하드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USB 케이블엔 주의 출력 금지라는 붉은 라벨이 붙어 있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간의 문을 여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하나 떴습니다. LASTCUT JUNHO PARK FINAL RECORD.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차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나의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DONOTOPEN AFTERCUT. 손이 멈췄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그만 두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속삭임도 들려왔죠. 나는 결국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조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을 믿지 말고 스스로 증명해라. 그건 분명 내 할아버지 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 사진 속보다 늙었고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진실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될 것이다. 그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정지되었습니다. 파일 손상 47% 복구 불가. 노트북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뭐야, 손상됐다고? 나는 급히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이 점점 흐려지며 깨진 영상 조각들이 이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짧은 장면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이도 연차지면 전해줘. 영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도연? 낯설지 않은 이름.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하민아, 아직 정리 안 끝났니? 할머니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얼른 외장하드를 덮어 숨겼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상자, 내 할아버지 물건이야. 그건 오래전에 바다에서 돌아올 때 들고 왔던 거야. 바다요? 그래. 그때 내 할아버지가 그랬지. 이건 바다가 언젠가 돌려준 기록이야. 그 말이 내 귓가를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다시 외장하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진실을 믿지 말고 스스로 증명하라. 그 말의 의미가 대체 뭐였을까? 나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렌즈를 나에게 향하게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025년 4월 12일. 나는 오늘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이 있다. 지금부터 그걸 찾아 나서겠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새로운 장면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삭제된 진실. 다음 날 아침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검은 화면 위엔 여전히 붉은 경고창이 떠 있었죠. 파일 손상 일부 복원 가능. 나는 숨을 고르고 복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수많은 숫자와 코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깨진 영상 조각 몇 개가 살아났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AFTERCUT 이도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이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속 그 이름. 이도연 대체 누구야?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엔 낡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흐릿한 조명 아래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가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호 씨, 이 영상을 남긴 이유는 뭡니까? 카메라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이건 기록이에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남기는 거죠.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빼주세요. 아직 세상은 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상 파일 정보창을 열었죠. 촬영일 2048년 3월 2일. 장소 서울 해성재단 구본관. 2048년이라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그는 그때까지도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북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장치가 연결되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꽂지 않았는데 USB 아이콘 하나가 자동으로 인식됐습니다. 폴더 이름은 딜리터드 트루스. 나는 무의식적으로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한 개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DOIUNMAIL 2ml 이메일 형식의 파일이었습니다. 열자 낡은 편지 한 통이 나타났습니다. 발신자 JUNHO 파크, 수신자 DOIUN 리, 제목 진실의 마지막 컷 이후. 도연 씨, 우리는 결국 세상이 바라는 방식으로 진실을 숨겼죠. 하지만 언젠가 이 기록을 이어받는 누군가가 나타날 겁니다. 그때 진실은 다시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신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흐릿하게 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남은 한 문장은 분명했죠. 기억은 용서보다 오래 산다. 나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나는 할아버지의 숨겨진 이메일을 찾았다. 거기엔 한 여자의 이름이 있었다. 이도연. 진실을 숨긴 사람, 혹은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람. 렌즈 속 내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 며칠 후 나는 노트북을 들고 해성재단 구본관을 찾았습니다. 건물은 철거를 앞두고 있었고 입구에는 안전통제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 속엔 낡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철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영상을 찍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하민 씨 맞죠? 뒤돌아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눈빛,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얼굴. 저는 이세아입니다. 이세아? 이도연의 딸이에요. 그녀의 말이 내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바람이 멎은 듯 시간이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기억의 후손, 낡은 재단 건물 앞 찬바람이 폐허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세아. 짙은 코트 깃을 여민 채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딸이라고요? 네. 어머니는 당신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영상을 찍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안엔 죄책감보다 어쩐지 오래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세아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병이 오래됐거든요.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남긴 건
이것뿐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가죽 커버엔 금빛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기억은 진실보다 길다 이도현. 우리는 폐허가 된 재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깨진 창문을 뚫고 들어오며 먼지 속에 빛의 입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그녀는 수첩을 펴며 한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진실을 기록했고 나는 그 기록을 지키기로 했다. 언젠가 우리의 후손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의 후손? 그건 바로 우리 둘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 그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에요. 어머니 말로는 그 안에 두 번째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진실? 네. 당신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편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대요. 그게 진짜 결말이래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의 수첩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진실의 마지막 컷은 바다가 아닌 그의 손에 남아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빛 사이에서 마치 과거의 숨결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죠. 세아 씨,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우선 복원된 영상을 같이 봐야 해요. 그 안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빛엔 결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확인해요. 며칠 뒤 우리는 내 작업실에서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모니터 속엔 깨진 영상 조각들이 가득했고 그 사이에 새로운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AFTERCUT30. 이건 어제까진 없었는데. 나는 손끝이 떨린 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엔 낯익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다. 그리고 모래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진실이 잠든 자리이자 누군가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 목소리. 분명 내 할아버지 박준호였습니다. 세아가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그가 말한 시작점이 뭘까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일 겁니다. 그녀가 내게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첫 장면이라는 걸. 편집된 세상. 며칠째 밤을 새웠습니다. 모니터 앞엔 수백 개의 깨진 영상 조각들이 깔려 있었죠. 화면 속 노이즈, 끊긴 음성, 그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의 그림자. 나는 그 모든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마지막 컷 이후 남겨진 누군가의 고백, 누군가의 침묵, 그리고 누군가의 거짓. 세아는 내 옆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할아버지가 찍은 거예요? 응, 그런데 뭔가 이상해. 장면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있어. 화면을 확대하자 한 장면에서 누군가의 손이 순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기록 장비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 손. 나는 확대해보며 속삭였습니다. 여자 손이 아니야. 남자야. 젊고 익숙해. 세아가 나를 보았습니다. 설마 당신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마도 진짜 편집자가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노트북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외부 접근 시도 언론 IP. 그리고 영상 속 한 장면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보여지는 대로 믿지 마라. 편집된 세상이 진짜니까. 목소리는 왜곡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남자의 숨소리, 단어의 리듬. 이건 내 목소리잖아. 세아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목소리라고요? 이상해, 나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트북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섞이며 또 다른 문장이 들렸습니다. 박하민, 넌 이미 기록 속 일부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세아는 급히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죠. 화면 중앙에 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진실을 복원하지 마라. 순간 화면이 깜빡이며 모든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나는 외장하드를 뽑고 노트북을 재부팅했습니다. 하지만 딜리터드 트루스 폴더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무너진 듯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진실을 지우고 있었네요. 그래. 그 누군가는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여줘야 해. 지워지기 전에 세상에 남겨야 해. 다음 날 우리는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면은 단순했습니다. 어두운 배경 위 깨진 데이터 화면. 그리고 자막 한 줄. 우리가 보고 믿는 세상은 편집된 진실이다. 나는 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편집된 세상. 단 15초짜리 영상이었지만 업로드 후 10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누가 만든 거야? 해킹 영상이래. 진실이 뭐길래 이렇게 불안하냐? 그리고 몇 시간 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정체불명의 영상 편집된 세상 전 세계 확산. 제작자는 박하민, 박준호 손자. 세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수천 개의 메시지가 내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협박, 질문, 협찬 제안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메일의 제목이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영상의 나머지를 원한다면 기억의 자리로 와라. 세아가 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억의 자리 그게 어딜까요?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영상을 찍은 바다. 그게 바로 기억의 자리야. 우리는 새벽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지 진실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세상에 지워진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다. 기억의 재생. 새벽 기차는 바다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안개가 피어오르고 회색빛 하늘 아래로 어슴푸레한 물결이 보였죠.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엔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의 자리. 정말 그곳에서 모든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이 시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진실을 묻은 곳. 그러니까 끝도 그곳에 있을 거예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모래 위엔 이른 파도가 부서지고 바람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켜고 바다를 비췄습니다. 붉은 기록등이 켜지며 모래 위의 빛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이곳이 그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은 자리예요. 세아가 내 옆에서 말했다. 그럼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래를 손으로 한 웅큼 파냈습니다. 그러자
손끝에 딱딱한 금속이 닿았습니다. 작고 낡은 USB 하나가 모래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표면엔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죠. REPLA와 EMEMORI.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바다 위 석양이 지는 장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남자. 바로 내 할아버지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 아마 내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겠지. 순간 세아와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그는 이어서 말했다. 진실은 세상에 보여지는 게 아니다.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진짜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남긴다. 나의 후손이여, 진실을 밝히지 말고 기억하라. 그의 말이 끝나자 화면에 자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진실의 마지막 컷 이후 기억의 재생. 세아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네요. 언젠가 우리가 이걸 찾을 거라는 걸.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진실을 폭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기억을 잊지 말라는 약속이었어요. 카메라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렌즈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5일. 여긴 기억의 자리, 진실이 다시 숨쉬는 곳입니다. 오늘 나는 그 기억을 세상에 남깁니다. 이건 폭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록입니다. 세아가 내 옆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우리 뒤로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충분히 기억됐어요. 이젠 살아가요. 나는 USB를 다시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용히 돌 하나를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바다 위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물결이 번졌고 그 위에 자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기억은 죽지 않는다. 다만 다음 세대를 기다릴 뿐이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히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